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시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파산의 길로 몰아넣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 잡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학자는 다리를 만들고 금융공학자는 꿈을 만든다. 그 꿈이 악몽으로 판명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다. 러닝타임을 채우는 수많은 대사들 중 이 대사가 명대사로 손꼽히는 것은 대가라는 말이 지닌 섬뜩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섬뜩한 위험수당의 가능성을 품고도 은행을 믿기로 합니다. 인간은 다리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꿈을 놓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잡다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군은 여러분들의 자산에 꿈을 심어주는 사람, 은행원입니다.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태진 씨와 함께 은행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에 다니고 있는 정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가 이제 뭐 하는 직업이에요 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은행에서 흔히 입출금 같은 업무를 볼 때 이 만나는 사람들이 은행 텔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행 텔러와 창구 뒤나 칸막이가 있는 그 창구에서 일하는 은행원을 뽑는 루트가 다르다고 하던데 정태진 씨는 어떤 업무를 하는 은행원으로 뽑히게 된 건가요? 네, 저는 흔히들 말하는 입출금 업무를 하는 은행 텔러 분들과 다르게 이제 대출 업무를 하는 기업금융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기업금융 담당하고 있고 또 고객들이 일반 고객들이 아니라 개인으로 오시는 고객들 대신에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부터 뭐 이제 동네 사장님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드리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원이 하는 일을 이제 개인 대상 금융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대상 금융 업무로 나눴을 때 이제 개인보다 이제 태진 씨가 하고 계시는 기업을 응대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서 이제 뭐 응대하는 고객이 뭐 개인이랑 기업이랑 이렇게 다르게 배정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네. 크게 은행에서는 예금팀 그리고 개인 대부계 그리고 기업 대부계 그리고 PB라고 하는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네네.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직군들이 있는데 자신이 맡는 역할은 이제 직군마다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직군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지점에 있냐에 따라서 그 지점의 TO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매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제 기업을 담당하는 지점일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네. 이제 은행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지점을 다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2년마다 한 번씩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사람이 빠진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내가 가는 지점에 TO가 어느 자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예금팀에서 일하시던 분은 주로 네. 예금팀에서 일하고 네. 그 다음에 기업 금융에서 쭉 있으셨던 분들은 기업 금융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개인 금융 자리가 빈다면은 기업을 보던 사람들도 개인 팀으로 가기도 하고 이동은 이제 자유롭게 지점장님 판단하에 또 지점 상황마다 다르게 이동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질문인데요. 방금 순환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몰랐던 얘기거든요. 이게 왜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은행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또 누구보다 또 정직해야 됩니다. 네. 정직하고 또 고객들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 고객들 분들과 친해지게 되면은 그분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 게 금융실명제, 즉
본인이 아니고서는 그 업무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고객들과 친해지면은 이제 고객들이 전화로 업무를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친하다는 이유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또 매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정직과 관련해서 조금 결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점을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고객들 만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약간 감정적인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최대한 그래서 순환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감정적인 게 안 생기기보다는 당연히 고객과의 교감과 이런 네. 친함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직과 관련된 그렇죠. 거다 보니까 좀 너무 정직이 결여될까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이제 그 은행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보통 일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직군마다 다르고 또 맡은 업무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가장 먼저 고객들의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사람들이 고객분들이 빌려갈 때 1억을 빌려가더라도 갚을 때는 1억을 한 번에 갚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금액 그대로 연장을 주로 많이 해요. 연장을 하는데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분들이 이제 상환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연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거나 아니면 일주일 내에 만기가 어떤 게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고객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연장을 하실 거냐 상환을 하실 거냐 먼저 여쭤보고 이렇게 아침에는 주로 그 업무를 하면서 또 기업 고객분들이 업무를 보러 많이 오세요. 경리분들이. 그런 네. 경리분들이 오시는 분들 응대를 하고 또 기업 금융이라서 기업만 맞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퇴직연금하고 외환하고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 송금을 보내신다든가 환전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응대를 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침에 하시고 바로 점심을 드시게 되고 그다음 오후에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은행에서 뭐 손님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고객들 오시면은 응대를 하고 또 네. 연장이란 게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네. 또 서류 대출이 한 번 나가면은 네. 서류가 최소 20장 이상 나옵니다. 어. 적어도 20장입니다. 그런 서류들을 심사하고 또 고객들분이랑 협상도 많이 해야 돼요. 본부랑도 협상을 많이 해요. 금리도 있고 이제 금액도 협상을 많이 해야 돼요. 협의를 많이 봐야 되고 또 대출을 신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이제 상담해드리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보통 은행 이제 마감 시간이 4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은행원들은 이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린 다음에 이제 더 바빠진다고 들었는데 이 마감 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바빠지시는 건가요? 일단 그날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돈이 움직인 일들을 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저희가 흔히들 고객분들이 돈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시제라고 말하거든요. 시제. 시제? 네, 시제라고 네, 하거든요. 네네. 시제가 뭐냐면 본인에게 할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제통이라는 통 안에 제가 정확하게 어제 있었던 금액과 오늘 나갔던 금액을 합계를 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시제 관리도 하고 또 저희가 공과금이나 외화 이런 것도 다 하니까 그것도 전부 다 스캔을 해서 센터로 보내기도 하고 외화 같은 경우는 또 하나하나 다 세워서 오늘 나갔던 거와 일치하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주로 마감 업무라고 합니다. 마감 업무를 다 끝나고 나면은 주로 이제 그때부터는 기업 고객분들이 문의가 잘 안 들어와요. 네. 이제 셔터를 내리고 나니까 저희도 저희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날 상담했던 고객분들에 대해서 대출 나가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또 서류를 뽑고 또 이분들한테 대출이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고객분들 기여도에 따라서 또 금리도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대출 준비를 또 하고 그다음에 내일 또 나갈 연장 준비를 하고 하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출이 나가려면은 최소 20장 네, 이제 네. 서류가 나간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또 옆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상사분들하고 금액이나 아니면은 담보가 있으면은 그 네. 담보 물건지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하고 또 금리도 같이 맞춰보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는 시간이 저희는 이제 4시로 알고 있지만 4시 땡 하면 이제 은행 업무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걸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퇴근을 도대체 몇 시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정해진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라서 저희가 주 52시간 때문에 네. 주 52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오래까지 근무는 못 하고요. 네. 한 달에 야근을 20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20시간을 본인이 맞게 제 업무가 많다면은 저도 네. 야근을 신청을 해서 또 혹은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빨리 해드려야 되니까 야근을 신청해서 야근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퇴근 시간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10시 넘어서는 근무가 안 돼요. 저희도 6시가 되면은 컴퓨터 꺼지는데 야근 신청을 안 하면 컴퓨터 꺼져요. 네. 근데 최대 10시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아예 꺼져버리는 거네요. 예, 시간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호기심에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아까 업무를 할 때 이제 내일 그 뭐 거래되는 돈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체크가 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돈 금액적인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좀 안 좋은 말로 빵꾸가 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기가 메꿔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야죠. 그분을 찾아가지고 네. 이제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그래서 지점 방문 부탁드린다고 저희 시제는 항상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구멍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협의가 안 봐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은행에서 가지급금도 있고 가수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날 시제가 틀렸을 때 네네. 이제 틀렸을 때 아까 흔히 말하는 메꾸는 거 네네. 그것도 이제 은행 돈으로 일단 메꿔놓고 고객분들한테 와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네네. 안 일으키려고 네네,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고객분들한테 직접 받는 게 사실 맞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경영을 배우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이 항상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수님도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은행원의 핵심 업무는 영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업과 은행원을 잘 연결 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은행원이 되고 나서도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고 토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업 실적 때문에 압박감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을 하는 거는 자기 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목을 목소리. 자기 아, 목을 네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흔히들 은행원이 고소득자라고 합니다. 네네네. 다른 직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네. 또 제가 느끼기에는 또 약간 다른 직업보다는 많이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해야 될 목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채워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또 이게 못할 만큼의 실적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할 만큼의 실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마다 근데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막 힘들다라고 생각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고객분들한테 친해지면은 고객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 하나 발급 어떠시냐, 네. 그래서 뭐 혜택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고객분들도 사실 본인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하거나 혹은 대출 나가면서 저희가 고생하는 걸 알아요. 네. 저희가 대출 하나 나오려면 진짜 힘들어서 네.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고생한다고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막 제가 못할 만큼의 실적을 주진 않아요. 네. 자기 목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영업 실적에 따라서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스티커 붙이면서 이 실적을 보잖아요. 이런 실적에 따라서 어떤 뭐 월급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가요? 영업 실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지점들 중에 이제 네.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네네. 지점들을 모아서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달리 주는 거지. 아. 이게 뭐 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적을 많이 했고 제가 실적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연봉을 많이 준다 이렇진 아. 않습니다. 팀별 실적이고 또 네. 지점 실적이라서 사실 지점 사람들끼리 좀 더 화합을 하고 또 같이 또 연계돼서 상품을 네. 판매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독려하고자 인지 팀별이나 지점별 실적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고객을 1대1로 만나는 어떤 영업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진짜 이 진상들이 요즘에 또 많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 진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이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조금 이분은 진짜 못 잊겠다 하는 그런 진상 고객이 있으신가요? 화를 내셨던 고객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좀 기억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네. 금리가 되게 민감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대출이 나가게 되면은 사실 금리가 1%, 0.1%만 차이 나도 네. 0.1%만 차이 나도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변동되면은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네. 연장을 하게 되면은 1년 단위로 또 금리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네네. 신용등급도 나빠지고 이러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저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데 금리를 높인다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입장 차이죠. 네. 이런 차이 때문에 고객분들이 금리 문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들 하시고요. 그런 거를 또 저희가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네. 저희가 잘 맞춰 나가야 되죠. 약간 진상이라고는 딱히 이렇게 한 명을 집어서 생각은 안 나지만 약간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진상보다는 네네. 이제 크게 화내셨던 분이 기억나는데 네. 이제 그분이 가계 대출 그러니까 개인 대출도 있으시고 네네. 기업 대출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개인 대출을 연장을 할 때 네. 기업 대출 연장 서류를 작성하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한테 오셨는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제가 연락을 드렸죠. 연장하셔야 된다고. 네. 근데 고객께서 가계 대출을 할 때 가계 대출 연장할 때 쓰고 갔는데 왜 와야 되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분은 안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께서 필리핀에 가 있으셨는데 급하게 비행기 타고 다시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의사소통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고객께서는 이제 뭐 비행기 값이 많이 나왔다 어떡할 거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다 쓰고 갔는데 이제 와서 뭐 연락을 하면서 이제 소리 되게 많이 치셨죠. 이랬는데 단순히 근데 저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네. 뭐 서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주변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네. 된다고. 근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본인은 분명히 작성하고 가셨어요. 가셨을 네. 거고 네. 또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저희가 끝날 게 아니라 저희도 뭔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해낼만 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화내는 고객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화내는 고객님이나 뭐 무례한 고객님이나 이런 고객님들을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분들이 뭔가 불만을 말하셨을 때 네. 그것을 해결하려고 진짜 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금리가 너무 높다,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고객들이나 네. 이런 고객들 분들이 오시면은 저도 저희 지점 안에서 이제 금리를 깎을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고 네. 그 이상이 되면은 본부에 심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본부 심사를 올려서 저희가 또 야근을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우리은행에 기여를 했고 또 어떤 실적을 했고 또 뭐 재무상 되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도 괜찮고 이런 제가 의견을 다 작성을 해서 네. 심사역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네. 심사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네.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본부심사 올려놨다 아니면 본부심사역한테 전화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분들께서 안 되더라도 제가 계속 전화드리고 상황을 보고 드리고 하면은 네. 이 사람이 그래도 바쁜 와중에 내 업무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그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또 실제로도 네.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 고객님이 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조금만 낮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을 안 하면 금리가 그대로겠지만, 말씀을 하시면 금리가 낮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낮춰질 수도 있고 안 낮춰질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지점 내에서 정해진 금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신청을 해버리면은 사실 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지점장님이나 팀장님이랑 이제 상의하고 이렇게 되게 뭔가 많이 고심을 하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또 일을 하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다 하시는 부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서류를 아까 뭐 최소 20장이라 하셨는데 그런 거 쓰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저희는 대출 같은 경우는 돈이 이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자필 서명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자필 서명. 근데 그걸 이제 자필 서명이랑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제가 상품에 대해서 모르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또 만약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고객분들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왜 설명을 안 했냐 이러면은 저희 은행원 책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대출이 나갈 때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자필 설명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한 개가 빠지면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다시 오라고 해야 돼요. 그럼 고객분 입장에서는 두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죄송하거든요. 저도 신입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부탁드리고 네. 와달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어느 부분에 자필 설명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은 알게 됐는데 처음 할 때는 되게 그거에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은행원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대학생 때 생각하셨던 그 은행원의 모습이랑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랑 조금 같은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은행 인턴을 했었거든요. 기업은행에서. 네. 그래서 그때 봤던 모습이랑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제가 전화도 많이 올 때 하루 50통씩 이렇게 오거든요. 네. 문의도 많이 오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바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네. 사람들 보면서 실제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진짜로 바빠요. 정신없이 바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에는 그때 생각했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면에 이제 가장 보람찼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람찼던 경험이 있나요? 보람찼을 경우는 네. 이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네. 제가 대출을 좀 빨리 해드리면은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아. 지점이 먼데도 지나가다 들렸다면서 먹을 거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따로 연락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급했는데 정말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희가 뭐 보통 은행을 가면 뭐 체크카드를 만들고, 그러면 그 체크카드에 돈을 넣고 그냥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금리로 버는 건가요?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저는 뭐 은행에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약간 네. 그냥 자기가 체크카드로 왔다 갔다만 하는데. 네. 은행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고객분들의 예금을 받아서 네. 대출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 차이만큼 이제 그 차이에서 뭐 이제 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마진이 나오고 또 그 마진 외에도 비이자 이익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이자 외에 다른 이익들 이런 이익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온놀이 상품권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사실 저희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행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네. 또 주택 청약 같은 것도 사실 은행에서 만들어주긴 하지만은 네. 은행 상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주관하는 측이 이제 국토교통부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대행하고 대신 대행 업무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수료를 네. 받고. 그래서 네. 이자 이외에 다른 수익들이 있어요. 아, 이런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또 이자 이익으로 버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오늘 녹음 당시에는 저희가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시험 공부를 하다 오긴 했지만 여기서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거를 은행원이 되더라도 공부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더 자세히 배운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연봉입니다. 이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연봉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성과급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은행들 사이에서 연봉 순위가 뭐 어디가 높다 네. 이런 거는 사실 그 해에 실적이 어느 은행이 좋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점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냥 신입 기준으로 네. 제가 네. 정확한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또 저도 동기들끼리 야근하는 시간도 다르고 네. 또 지점 실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5천에서 6천 정도 초봉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세금 떼기 전. 아니요, 세전이죠 당연히. 네, 아, 세전이죠. 세전 5천에서 6천 사이. 6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5,500에서 6천 아니면 5천에서 6천 사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받는 월급 이런 걸로 포함해서 그냥 기본적인 딱. 그냥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그 정도. 성과금까지 다 네, 합쳤을 다 합쳤을 때. 때. 성과까지 다 하셨을 때. 네, 5천에서 6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그냥 기본 그게 없나요, 혹시? 아니요,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 실적에 따라서 네, 이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거지 네. 이제 그게 0%가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음 코너 두 번째 코너로 저희가 취업에 대한 꿀팁을 한번 뽑아보고자 합니다. 정태진 님께서는 3학년부터 은행원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스펙들이 이 은행에 조금 맞춰져 있더라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AFPK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되게 어렵네요 이름이. 또 외환 전문역 2종 이렇게 총 3개를 따신 것 같은데 이런 자격증의 중요성과 또 이 외에도 좀 이런 걸 땄으면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자격증이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은행에서 네네.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네.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펀드나 주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의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잘 아는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은행원이라고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으로 이제 그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펀드나 아니면은 펀드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파생상품이나 이런 거. 그래서 필수 자격증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것도 현직에 있은 사람들만 네.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아요. 아. 그게 외에 이제 따야 되는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네. 외환 전문력 같은 거는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금팀을 가든 대출팀을 가든 네. 외환은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외환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환 전문력 1종과 2종 이거는 정말 제 생각에는 괜찮은 거고 또 은행에서도 필수 자격증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필수 자격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AFPK 같은 경우는 저도 네네. 취득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재무관리거든요. 네네. 재무관리는 이제 PB 아까 말했던 프라이빗 뱅커들 네. 고액자산가 분들이 주로 따시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제가 대북에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대출을 담당하게 될 줄 몰랐는데 PB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남성분들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PB 쪽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 따시면은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출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은행원을 3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서 그런지 이제 대외 활동이랑 인턴 경험이 이제 은행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IBK 부산경제봉사단 이런 거나 IBK 청년 희망 멘토링 이런 걸 하셨고 인턴 경험 같은 경우는 IBK 기업은행 청년 인턴 18기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실습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는데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경험들 중에서 이제 취직을 하실 때 이제 뭐 도움이 된 스펙 같은 거나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직접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이런 활동들이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마다 네네. 다르지만 저는 제가 했던 경험들이 사실 은행 업무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대신에 은행에 취업하는 데 도움 됐던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기업은행 인턴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응대도 해보고 또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또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취업 면접에서 되게 할 말이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인턴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었는데 네. 저는 고객께서 공인증서를 이제 발급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본인이 아니라 남편분 거를 이제 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고객께서는 이제 남편분이 24시간 공장에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은행 오냐면서 네. 화를 내시고 저한테 카드를 던지셨거든요. 그 카드 맞고 되게 자괴감 많이 들었거든요. 카드를 네, 본인한테 직접 네, 던지신 저한테 거예요? 던지셨죠. 네. 던지면서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진짜 결코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은행원을 고민하고 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면접관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이 집중되었고 관련된 경험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취업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많은 스펙이 있어도 이제 그거를 나만의 스토리로 녹여내지 못하면 자신을 어필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정태진 씨는
10개가 넘는 각종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에서 서류 합격 통지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이런 많은 은행사, 증권사에서 서류를 합격한 자신만의 서류 작성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소서를 작성하는 비결이 혹시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썼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아니면은 이전 번에 공채에서 나왔던 항목들을 전부 네. 다 제가 미리 써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번에 공채가 시작되면은 그 공채 기간에 사실 서류 작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1, 2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완벽하게 글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미리 썼던 것들을 준비해서 항목이 같은 게 있으면은 미리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네. 달라진 항목만 제가 썼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오면서 합격한 자소서에 있는 소재는 합격한 자소서에 있지만은 불합격한 자소서에 있는 소재는 다시 네. 쓰지 않았어요. 네. 그 다른 거는 다 합격을 했는데 얘만 이거를 다르게 써서 떨어졌다 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팁이라고 하면은 좀 더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네네.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왜 이제 산에 들어가는지 약간 아. 느끼게 되거든요. 아. 뭔가 새로운 표현을 계속 생각하니까 네. 저도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해 보기도 하고 네. 준비해 보기도 하고 또 카페 갔다가 또 뭐 다른 지역 카페 가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되게 표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랑 다른 표현을 정말 많이 그렇죠. 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감했다 이게 아니라 뭐 조금 더 포장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차피 공감했다라는 의미는 같지만은 네. 좀 면접관들 눈에 띄려면은 네. 다른 표현을 써야 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우리은행에서 이제 현장 면접 합격으로 서류를 면제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현장 면접이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장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기소개서만 쓰고 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서울의 동대문 플라자에서 전국에 있는 금융권 준비생들이 모여가지고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곳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네. 면접을 봐서 이 면접에서 좀 잘했다 하는 사람들, 우수 면접자들은 이제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서류 전형에서 근데 서류는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무조건 합격이 오죠. 점수에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합격. 네, 서류 면제를 주죠. 그런 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스펙이 조금 부족하거나 자격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면접인의 강점이다 싶으면 네네. 거기서 면접으로 이제 서류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직접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미리 신청을 해서 이제 가는 미리 거예요. 공지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네.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미리 공지가 나왔고 저는 은행들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은행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은행 선택해서 면접을 받고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서류 면제를 받았었죠. 이게 약간 공개 오디션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이게 5분 정도밖에 사실 네.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면접관들도 굉장히 많이 지치거든요. 네네, 그렇죠. 한 사람들이 몇백 명을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다리는 저희도 지치는데 네네. 그 사람들 더 지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5분 사이에 굉장히 네. 많은 것을 어필해야 돼서 저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5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5분이라고 하면은 길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하면 진짜 짧거든요, 5분이란 시간이. 그래서 자기 PR을 5분 만에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네네. 사실 5분 중에 1분이 자기소개 시간이에요. 1분 자기소개. 근데 이게 뭐 30초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1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밀리고 5분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써간 자기소개서는 제 생각에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시고 1분 자기소개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1분 자기소개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 인턴 얘기했거든요. 네. 인턴 근무를 했다 하니까 바로 인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렇게 네. 꼬리 질문 들어왔고 당연히 저도
제가 준비했던 거 아까 카드 맞았던 거 네. 그거 말씀드리니까 바로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고개 드시고 그때부터 제가 5분 동안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받았거든요. 질문을 되게 주변 애들이 보면서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을 만큼 좀 저는 그때는 솔직히 합격할 것 같았어요. 네. 면접관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시고 네. 또 돌발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금융권 이슈 중에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런 것도 해서 그런 거 보면서 1분 자기소개 안에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무조건 미리 답변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빈틈을 자꾸 만들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융권 이슈 뭐 생각하냐 네. 이런 것도 압박 이런 거. 네. 네.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준비성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모든 질문에 거의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좀 1분 자기소개를 네. 어떻게 꾸려나가는 거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니까 누구나 하는 건 안 넣는 게 좋아요. 누구나 하는 건 안 넣는 게 좋고 뭔가 면접관이 들었을 때 네. 좀 눈에 띄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턴이랑 그다음에 소주 판촉 아르바이트 했던 거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주 판매했던 거 그것도 네.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 1분 자기소개에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처음에 딱 얘기를 할 때 꼬리 질문을 일부러 자기가 유도를 해라 이거네요. 그쵸. 자기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 5분 안에 내가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 싶은 거를 말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어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류 면접을 통과하면 필기 전형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은행은 NCS, 경제 상식 및 일반 상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제 NCS부터 상식 문제까지 뭐 학원을 따로 다니셨는지 아니면 혼자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NCS는 스터디로 공부를 했어요. 아, 스터디로. 네, 스터디로 했는데 흔히들 부산에서 부산대가 제일 공부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부산대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어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랑 하면서 배우려고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 항상 꼴찌 아니면은 꼴찌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부경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아니면 제가 꼴찌였거든요. 네. 항상 시험을 쳐서 매겨다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다른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했고 네. 또 뭔가 계속 자극받으려고 했어요. 아, 네. 그런 잘하는 거- 친구들이랑 네, 잘하는 하면서, 친구들을 네. 하면서 근데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저는 NCS보다 상식 문제에 더 비중을 많이 뒀었어요. 상식이 사실 NCS는 되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시간 싸움인데 상식 같은 건 알면은 10초 만에 풀거든요. 내가 이거 아는 문제다 하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답은 이거다 하고. 네. 근데 NCS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기가 풀 수 있어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공부를 열심히 되게 많이 해봤는데 NCS를 근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상식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상식에 이제 서류 발표가 나고부터는 NCS 공부는 아예 안 했고요. 그때부터 네. 상식 공부만 계속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상식 같은 경우는 신문은 대부분 신문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신문이 매일매일 안 봐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사 상식 월간별로 나오는 이제 네. 모음집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인터넷에 그런 거를 한 4개월치, 5개월치를 사면은 네. 그거를 자꾸 읽고 정리하고 자꾸 읽고 치면 그게 사실 신문 본 거랑 똑같거든요. 네. 네. 거의 다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상식 문제가. 어,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저 기업은행 필기시험 볼 때도 이제 가채점이긴 하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 상식 40문제에 NCS가 60문제인가 그랬는데 네. 제가 상식을 36문제인가 37문제인가 맞췄어요. 어, 그리고 NCS는 점수가 낮았죠. 어. 낮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2점인가로 아마 합격을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커트라인이 68점인가 그랬거든요. 어. 근데 제가 상식에서 37문제를 네, 맞췄으니까 맞춰가지고. 네. 이제 저는 상식발로 이제 아.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근데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필기 네네.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식을 위주로 공부를 거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도 똑같이 그때랑 똑같이 이제 시험이 나온다면 약간 상식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시험을 풀 때는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NCS를 어느 정도는 해야죠. 네, 어느 정도 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쓰기 전까지는 NCS를 많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서류가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네. 상식만 아. 봤어요. NCS는 아. 그때부터 공부 안 했거든요. 그 상식이 시간 대비 효율이 더 좋으니까. 네, 음. 전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또 1차 면접이 이 협상 면접, 인성 면접, PT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면접에 합격하면 이제 최종 면접인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에 당락이 갈린다고 하던데 이 면접이 생각보다 어렵고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가 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앞서 말한 그 필기 준비를 위한 스터디 말고 또 면접 스터디 경험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면접 스터디 정말 많이 했죠. 어, 한 10개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네, 평소에 공채가 안 일어날 때 네, 그때 조금씩 하는 거 정해진 시간마다 하는 게 네, 사실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대답해 본 게 나오면은 네.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면접 스터디도 그렇고 일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3달을 안 넘기는 게 좋아요. 3달 넘기면은 친해지다 보니까 사실 면접이 면접 준비보다는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아,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공채 시작하기 전에 네. 면접 스터디를 같이 하다가 공채가 시작되면은 각자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하든지 필기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준비한 시간을 가지고 네, 필기 합격한 뒤에 다시 스터디를 구해서 그때 합격자들끼리 다시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협상 면접은 지원자들에게 특정 주제와 상황을 제시하고 그 설정에 맞춰서 자신의 팀이 맡은 기업의 물건을 가상의 고객에게 팔도록 합니다. 이제 이게 상대방의 팀의 상품보다 우리 상품이 더 뛰어나다고 이걸 설득시키기 위한 언변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협상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와 이제 면접 경험담 같은 걸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협상 면접 같은 경우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논리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논리.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발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논리가 맞아야 이제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이고 네,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먼저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주로 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상품이 뭐가 안 좋다 네. 이러면은 저는 그냥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고객분들 입장에서 더 네.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좋다 이래서 더 좋다라는 거를 더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먼저 발언은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먼저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도 제 말에 네.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하니까 공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발언을 했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오면은 제가 네. 당황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이 생각이 안 나면은 네. 그래서 먼저 말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종이에 사람들마다 말하는 횟수를 어느 정도 적어놨어요. 횟수를 적으면서 제가 이제 최소 중간 이상은 말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네. 어느 정도 제가 어필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횟수를 적어가면서 이제 제 의견도 적고 그 밑에 발언 횟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또 허점 많으면은 저도 당연히 반박을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공격 질문에 대한 역공을 하면서 이제 자기 어필을 최대한 하는. 그쵸.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협상 면접 다음이 인성 면접이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인성 면접에서 예측 불가의 좀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돌발 질문이나 압박 면접을 극복하는 조금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긴장 많이 하거든요. 네. 긴장 많이 해서 이제 표정이 자주 굳어요. 네. 근데 그때 면접관님이 물어보셨던 게 자신의 단점을 네. 말했던 것 같은데 저도 취업 네. 수기나 읽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 앞서 면접 본 사람이 자기 단점을 뭐 말했다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앞선 사람들도 말 안 했을 것 같고 네네. 뒷사람도 절대로 말 안 할 것 같은 본인만의 단점이 뭐가 네네.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걸 딱 읽으면서 나 이 질문 받으면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을 네네.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은행원 하면은 누구나 밝고 네. 또 영업을 잘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밝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긴장하면은 표정이 굳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면접관님이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행원한테 치명적인 단점인 거 저도 알아요. 네. 하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그거를 얘기를 말했거든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 면접실 안에 2대1 면접이었는데 제가 혼자였거든요. 네. 면접관님이 2명 있고 일어나서 면접실 안에 있는 거울을 보고 네. 다시 표정 웃으면서 다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거울을 봤거든요. 네. 보고 네. 웃으면서 다시 앉았거든요. 네. 면접관 저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네. 면접관님이 지금 표정 좋다고 네. 면접 계속하자고 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때 저는 그 면접 보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면접관님 입장에서도 얘가 준비한 거를 말하기보다는 네.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느꼈을 것 같고 그랬던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약간 일부러 회피를 하는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면접관들이 그거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도 솔직하게 답을 솔직하게 해서. 답했네요. 그리고 수기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잠시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인성 면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면접관님께서 인상이 자기가 어떻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은 인자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솔직히 이 질문 받으면 저는 약간 당황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시간 보낼 것 같거든요. 그냥 네네. 그게 어쩌다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네. 이제 면접관님이 당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압박 면접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 저를 당황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네. 인자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인자한 상은 아니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네. 좀 날카롭게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면접관님이 두 분이셨는데 두 분 네. 다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한 분은 웃으면서 아니라고 자기 네. 하나도 아닌자고 난폭하다 하셨나?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고 저도 아닙니다 인자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도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했고 당황시키려 한 거를 그냥 네. 얼마나 그냥 유연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를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질문들에 많은 의미나 이런 걸 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의 질문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질문들처럼 약간 좀 생각보다는 평범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면접이 또 다 그렇겠지만 이런 기본적이고 평범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성이나 뭐 아니면 창의력 같은 부분들이 더 눈에 띄고 빛을 발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태진 님도 저와 똑같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필살기를 좀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정태진 님의 필살기는 뭐였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 필살기는 아까 카드 맞았던 거. 아, 그게 제 필살기-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였어요. 그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또 이런 답변을 하면서 면접관님들한테 나는 이런 걸 당했지만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님도 그냥 돈 많이 줘서 직장이 좋아서 뭐 대기업이라서 오늘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저는 말하려고 이 에피소드를 무조건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약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필살기라는 거는 에피소드 쪽에 더 가까우신 거네요. 에피소드죠.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이제 내가 뭔가를 잘했다를 네네. 대답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뭔가를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다를 음, 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은행원도 그런 직업이지만 나는 하겠다를 보여줘야 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잘난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네네. 자기가 뭐 몇 개를 팔았고 뭐 어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개를 팔았고 무슨 인턴을 했고 이런 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행에 관심이 있어 하고 네. 또 남들이 안 하는 답변, 남들이 들었을 때 정말 별로지만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 좋았던 경험들을 오히려 좋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겪었지만은 은행원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IBK 기업은행 인턴을 하신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셨네요. 주식하시는데 에피소드 네, 이런 것도 에피소드도 다 다 인턴. 그때 생긴 거니까. 그쵸. 그 네. 에피소드, 인턴 하면서 그 에피소드는 항상 썼던 것 같아요. 그거 쓰고 또 이제 판촉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좀 썼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카드 맞은 거는 꼭 쓰려고 제가 생각을 했죠, 사실. 그냥 남들이 못하는 경험이고,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기도 한 게, 네네. 제 친구가 영화관에서 카드 맞은 걸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아, 꼭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이 자신이 있어 하는 에피소드를 꼭 하나쯤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또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취준생들에게 이제 은행원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눈을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눈을 낮추게 되면은 계속 내려가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은 그 직업이 왜 하고 싶은가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눈을 낮추지 말고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무조건 합격해요. 제 주변 사람들 봐도 뭐 34, 35 이런 분들도 있고 제 동기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결국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이제 쟁취하는 게 은행원이라 생각을 해요. 안 되던 사람들도 결국 다 됐어요. 그래서 절대 눈 낮추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은행원 대신 놀면 안 되겠죠. 노력을 네. 하면은 저는 무조건 붙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또 저도 3번째 만에 붙어가지고 먼저 들어간 형이 그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취업 수기에도 썼었는데 네.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명하죠. 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음.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비금융권도 많이 들어오고 스펙 없이도 들어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말고 솔직히 은행원이라는 직업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 인식도 좋고 또 연봉도 괜찮고 또 이런 거 보면서 좀 일이 많긴 하지만 그 또 못할 정도도 아니고 그만큼 돈도 많이 주니까 눈 낮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 꼭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준생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 명대사 중에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방법이라고 그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취업 꿀팁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게스트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가장 본인이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 결과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빌미로 이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취준생분들이 많이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 잡다한 이야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정은수 PD님, 구성 982 작가님, DJ 수성, DJ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